단 12분 미사일 47발.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미군 기지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을 뒤흔든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 무기를 만들 재료가 단 1g도 남지 않았다. 미국조차 전쟁을 포기하려던 그 절망의 순간 중동 사막 위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외친 한마디. 한국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가졌기에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걸까요? 지금 그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미 공군 기술 중사로 중동 미군 기지에서 방공 시스템 유지 업무를 맡고 있죠. 2026년 3월 25일 새벽 5시, 저는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고 그 순간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붉은 경고등을 뿜어냈고 각각의 화면엔 전 세계에서 터져나오는 위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CNN에선 발트해 상공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투기와 나토 소속 폴란드 전투기의 근접 조우 영상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두 기체가 불과 50m 거리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비행하는 장면이었죠. BBC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미 해군 구축함이 위험한 거리까지 접근한 사건을 긴급 속보로 다뤘어요. 알자지라는 예멘 후티 반군의 최신 미사일 공격 영상을 내보냈고 NHK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물리적 충돌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채널이 전쟁, 충돌, 긴급, 위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어요. 제 손은 차가운 금속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만큼은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정보 분석관과 통신병들이 각자의 단말기 앞에 앉아 침묵 속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오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교신음만이 상황실의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옆자리의 데이브 상병이 작게 신음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화면엔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불과 10분 전에 발생한 일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도시 아부아를 향해 날아간 미사일은 다행히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지만 파편이 민간 주택가에 떨어져 최소 3명이 부상당했다는 후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데이브는 화면을 응시한 채 입술을 깨물었고 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 단말기에선 다른 정보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이 재개됐다는 소식이었죠. 지난 이틀간 소강 상태였던 전투가 다시 격화되고 있었고 키이우 정부는 긴급 방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내 미국 민간 계약업체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보고도 올라왔어요. 사상자는 아직 확인 중이었지만 최소 2명의 미국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죠. 이게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걸까? 각각의 사건들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시간적으로는 너무나 밀집돼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 동시에 불씨를 받은 것 같았어요. 상황실 뒤편에서 존스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손엔 붉은색 표지의 기밀 문서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대위는 중앙 스크린 앞에 섰고 모두에게 주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존스 대위는 파일을 펼치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대위는 지난 48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사건이 총 23건에 달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더 심각한 건 이 사건들이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포함됐죠. 마치 전 세계가 동시에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았어요. 대위는 국방부와 펜타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으며 우리 기지에도 방어태세 레벨 3이 발령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방어태세 레벨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감지됐을 때 발령되는 수준이었거든요. 평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 준비 단계였죠. 상황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몇몇 동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제 담당 구역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재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개인 뉴스 피드를 확인했죠. SNS는 이미 온통 전쟁 관련 게시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이게 모두 언론의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장의 데이터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급증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의 정비병이 시스템 점검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레이더 수신 상태,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 통신 연결 안정성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미 해군 이지스함을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실제 공격 직전 단계의 행위로 간주되는 명백한 도발이었죠. 미 국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정당한 주권 수호 행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외교적 수사들이 오가는 동안 현장에선 양측 함정이 여전히 서로를 겨냥한 채 대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고 화면 속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각각의 점이 하나의 충돌 지점을 의미했죠. 발트해, 흑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페르시아만, 홍해, 지중해 동부. 모든 전략적 요충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모든 상황을 연결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데이브가 제 쪽을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날 것 같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 침묵이 그에게 답이 됐을 겁니다. 데이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전쟁 직전이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저는 작전 회의실로 향했고 이미 30명이 넘는 장교와 기술진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공기는 오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뒷줄 의자에 앉아 앞쪽 스크린을 응시했고 손바닥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존스 대위가 아니라 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워커 대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대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철수 일정.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옆자리 동료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령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중동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60%가 향후 2주 내로 철수한다고 했어요. 철수 대상엔 우리 기지도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전략 자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령은 이것이 일시적 조치이며 대체 방어 시스템이 곧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철수한다는 건 우리 기지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이 지역은 지난 몇 년간 미사일 공격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최근 들어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본 후티 반군의 공격도 그중 하나였죠. 패트리어트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대체 방어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대체 시스템 같은 건 없다는 걸. 이건 그냥 우리를 버리는 결정이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이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무기 생산 지연 보고서였어요. 미 국방부 산하 무기 제조업체들의 생산 일정이 대규모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부품, 토마호크 미사일, 제이담 유도폭탄, 심지어 기본 탄약까지.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생산량이 목표치의 4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붉은색 막대들이 예상 생산량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해 있었죠. 문제는 단순히 생산이 늦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령은 이것이 일시적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핵심 광물 공급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텅스텐, 티타늄. 현대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이 광물들의 공급망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였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총알이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부품이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이었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70%, 리튬 가공의 60%, 코발트 정제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수출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했어요. 명목상으론 환경 보호와 자원 안보였지만 실제론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방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죠. 대령은 이것이 무기 없는 전쟁, 즉 경제전쟁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미국의 군사적 우위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강력한 무기도 첨단 기술도 결국 원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령은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설명했지만 그 어떤 것도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대체 공급처 확보, 재활용 프로그램 확대, 비축분 활용.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었죠.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에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는 싸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데이브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린 지금 2번 죽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반쯤 차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방공망이 사라지고 무기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 이건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였어요. 싸워볼 기회조차 없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기지 정문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었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고 거대한 발사대가 천천히 기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떠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창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본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뉴스에서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괜찮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끔찍했습니다. 결국 저는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통제 하에 있다고.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통제라니. 지금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야간 근무조가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긴급 보고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충돌, 도발, 위협. 모든 게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그걸 막을 방법도 대응할 수단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어요. 붉은 경고등들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세계는 전쟁 직전이었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사흘 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다란 지역의 연합군 기지로 파견됐습니다. 패트리어트 철수 이후 중동 지역 방공 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실무 협의가 목적이었죠. 오전 10시 저는 사우디 공군기지 정문을 통과했고 뜨거운 사막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기온은 이미 섭씨 38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흔들렸습니다. 안내를 받아 작전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기지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사우디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경납고엔 F-15 전투기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활주로 옆 공터에 설치된 낯선 형태의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각진 발사대, 컴팩트한 레이더 장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컨테이너형 통제소. 패트리어트와는 전혀 다른 구조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시스템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는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고 전체적인 설계가 지나치게 단순해 보였어요. 레이더 안테나도 미국 시스템에 비해 훨씬 작았죠. 솔직히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뭘 막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고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리고 미군 대표들이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곧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사우디 측 담당자가 단상에 올라 현재 방공 태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철수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핵심 주제였죠. 그때 한 사우디 장교가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이름은 하산이었고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어요. 하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대체 시스템을 확보했으며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본 그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죠. 천궁이라는 이름의 한국제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제라니.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준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의 미군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작게 코웃음을 쳤고 옆자리 장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하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천궁은 사거리 40km의 고도 20km까지 요격이 가능하며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드론까지 모두 대응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수치상으론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스펙이 좋다고 실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복도로 나왔고 창밖으로 다시 그 천궁 시스템을 바라봤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발사대 옆엔 한국인으로 보이는 기술자 몇 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그들은 조용히 거의 말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산 소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겉보기엔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단순해 보이고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죠. 하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하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전투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이라크 전쟁, 예멘 내전, IS와의 전투.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기 체계를 다뤄봤고 미국제 무기들의 성능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패트리어트도 여러 번 운용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천궁은 다르다고 했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전쟁터를 오래 겪은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었죠. 하산은 제게 직접 가서 보라고 권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저는 하산과 함께 천궁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발사대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제작돼 있었어요. 용접 부위가 깔끔했고 배선 정리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기는 작았죠. 패트리어트의 위압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이름표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이게 정말 패트리어트만큼 효과적이냐고.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는 설계 철학이 다르다고 했어요. 패트리어트는 대형 시스템으로 광역 방어에 특화돼 있고 천궁은 중형 시스템으로 기동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죠.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기보다는 운용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과장이나 자랑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레이더 장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작은 레이더로 어떻게 장거리 표적을 탐지하느냐고. 민주는 장비 옆으로 다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레이더는 다기능 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하며 크기는 작지만 탐지 정확도는 대형 레이더와 거의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 교란에도 강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술적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전 성능이었거든요. 저는 민준에게 물었어요. 실제로 미사일을 요격해본 적이 있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여러 차례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했죠. 하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자신이 직접 참관한 훈련에서 표적 5개를 모두 명중시켰다고 말했어요. 그중엔 저고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 모의 표적도 있었다고 했죠. 하산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민주는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그 말투가 묘하게 인상적이었죠. 자신감도 아니고 오만도 아닌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발사대 주위를 천천히 돌며 관찰했습니다. 미사일 캐니스터는 8개가 장착돼 있었고 각각 독립적으로 발사 가능하다고 했어요. 재장전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했죠. 패트리어트보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통제 시스템도 자동화 수준이 높아 보였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선입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국 무기가 최고이고 다른 나라 무기들은 그저 모방품이거나 저급한 대체품이라는 생각. 그게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산도 함께 걸었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기지를 가로질렀어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제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시스템이 정말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죠. 하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투엔 묘한 여유가 있었고 저는 그게 왠지 신경 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제 방공 시스템. 겉으로 보기엔 작고 단순하지만 하산 같은 경험 많은 군인이 신뢰하는 무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이틀이 지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우디 기지에 머물고 있었고 매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역의 긴장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상선을 납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시리아 동부에선 정체불명의 무장단체가 미군 기지 인근에 박격포를 발사했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뉴스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유럽에선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고 아시아에선 중국과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매일 위험한 거리에서 대치했어요. 아프리카에선 내전이 격화됐고 남미에선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죠. 3월 30일 오전, 저는 사우디 측 상황실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산 소령이 직접 연락을 해왔고 꼭 와서 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상황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미군 상황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우디 군인들의 얼굴엔 긴장감보다는 차분함이 더 많이 보였어요. 하산이 저를 맞이하며 한쪽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예멘 북부 지역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고 여러 지점에 붉은 마커가 찍혀 있었어요. 하산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 중이며 최소 3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정보부 분석에 따르면 공격 시기는 24시간 내로 좁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발 이상이라니. 우리 기지 쪽도 표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미군 측에 통보했냐고. 하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1시간 전에 전달했다고 답했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우리 기지에 연락을 취했고 과연 비상경계 태세가 발령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군 상황실이었다면 지금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비상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사우디 측 인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물론 업무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엔 공포나 초조함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틴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 30발 이상의 공격이라면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 말했어요. 하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모든 게 통제 하에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산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곧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니. 패트리어트는 이미 철수했고 남아있는 건 그 작은 한국제 시스템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30발 이상의 동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손바닥엔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우리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올랐습니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고 우리는 사우디 기지를 빠져나왔어요.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지평선 너머론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사우디 측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고 비상 대피 경로가 재확인되고 있었어요. 방공호 점검이 진행됐고 의무실에선 응급 의료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직행했고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존스 대위가 중앙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감시를 최대 범위로 확대하고 모든 통신 채널을 열어두라고 했어요. 공격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단말기를 켰고 화면엔 이미 예멘 북부 지역을 확대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데이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오늘 올 것 같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부 분석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데이브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고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손에 쥔 마우스가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3시, 4시, 5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죠. 상황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키보드 소리와 무전기 잡음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기지 건물들의 실루엣이 검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겐 불길하게 느껴졌죠.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 손을 씻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단 한 줄이었죠. 곧 시작될 것 같다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뛰다시피 상황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레이더 담당 병사가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예멘 북부에서 다수의 비행 물체 탐지, 속도와 고도로 봐서 미사일 및 드론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존스 대위가 즉시 명령을 내렸죠. 전기지 비상경보 발령, 모든 인원 방공호로 대피 준비. 경보음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제자리로 달려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지도엔 붉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10개, 20개, 30개.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목표는 명백히 우리 기지와 인근 사우디 기지들이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데이브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우리엔 대피호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미소, 준비가 되어 있다던 말. 사우디 상황실의 침착한 분위기. 모든 게 이상했어요.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준 걸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바로 그 한국제 시스템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고 단순해 보이는 발사대가 정말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제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하산의 표정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확신, 그 여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12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것뿐이었어요.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고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하산이 옳았는지 제가 옳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12분이 11분이 되고 11분이 10분이 됐습니다. 저는 화면 속 붉은 점들을 응시한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였죠. 레이더 담당 병사의 목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9분, 8분, 7분.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지만 동시에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존스 대위가 전체 인원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필수 인원은 즉시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실 근무자들은 남아서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했죠. 저는 비필수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업무는 방공 시스템 기술 지원이었고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데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5분이 됐을 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표적수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초기 탐지 때는 30여 개였지만 이제 정확히 47개의 비행 물체가 확인됐다고 했죠. 탄도미사일 추정 23발, 순항미사일 추정 12발, 드론 추정 12대.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47발.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전면적인 포화였어요. 존스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인근 사우디 기지에 연락을 취했고 방어 준비 상황을 확인했어요. 사우디 측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준비 완료, 교전 개시 대기 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린 그저 맞을 준비만 하고 있었죠. 3분. 레이더 화면이 완전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47개의 점이 부채꼴 형태로 펼쳐져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두그룹은 탄도미사일들이었고 그 뒤를 순항미사일과 드론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포화 공격 패턴이었죠. 먼저 고속 탄도미사일로 방공망을 혼란시키고 이어서 저속 표적들이 침투하는 전술.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우리 기지엔 패트리어트가 없었습니다. 대공포도 제한적이었고 휴대용 미사일로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사실상 우리에겐 방어수단이 없었습니다. 2분. 존스 대위가 전 기지에 최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모든 인원 즉시 엄폐, 충격에 대비하라는 지시였어요. 상황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졌고 복도를 달리는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안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니터를 떠날 수 없었죠. 이건 우리의 임무였으니까요. 1분. 데이브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돌아봤고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이상한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함께 살아남거나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30초. 레이더 담당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두그룹 최종 접근 단계 돌입. 예상 착탄 지점 기지 반경 2km 이내.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화살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죠. 10초. 존스 대위가 엄폐 자세를 취하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데이브가 제 옆으로 파고들었어요. 머리 위로 손을 올렸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고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5, 4, 3. 저는 마지막 기도를 속으로 외웠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고향집 마당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무력하게. 2, 1. 그 순간이었습니다. 음악께서 거대한 굉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착탄음이 아니었습니다. 발사음이었죠. 연속적인, 규칙적인, 강력한 발사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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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거대한 드럼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데이브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이게 뭐지? 레이더 담당 병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요격 시작. 다수의 요격 미사일 발사 감지. 저는 즉시 일어나 화면으로 달려갔어요. 모니터엔 새로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점들. 우리 쪽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들이었죠.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수십 개의 푸른 점들이 화면을 채웠고 붉은 점들을 향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흰 연기꼬리가 지평선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끝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기지 방향이었어요. 천궁이 발사되고 있었죠. 제 입이 벌어졌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불빛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으로 섬광이 번쩍이며 공중을 밝혔어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보였지만 그건 축제가 아니라 전투였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표적을 명중시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숨도 쉬지 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폭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섬광으로 뒤덮였고 굉음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붉은 불꽃, 흰 연기, 검은 파편들. 모든 게 뒤섞여 혼돈의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패턴이 보였어요. 모든 폭발이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요격됐다는 의미였죠. 10개, 20개, 30개.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데이브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존스 대위도 다가왔고 다른 모든 사람이 모니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보고했어요. 전 표적 요격 확인, 기지 피해 없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황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반응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늘엔 여전히 연기가 흩어지고 있었고 파편들이 천천히 낙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발은 멈췄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죠. 사막 위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연기를 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47발의 미사일과 드론. 그 모든 게 요격됐다고. 전부 다. 데이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고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린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존스 대위가 사우디 기지에 교신을 요청했습니다. 곧 하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상황 종료, 모든 표적 제거 완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산이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사우디 상황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궁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걸. 제가 무시했던 그 작고 단순해 보이던 시스템이 방금 47발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믿음, 다른 나라 시스템은 열등하다는 생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저는 화면 속 깨끗하게 정리된 레이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니라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투가 끝났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모두가 멍한 표정으로 각자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간혹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엔 말라붙은 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존스 대위가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토해냈고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을 지었어요. 대위는 전체 인원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비상경계는 해제됐으니 교대 인원부터 휴식을 취하라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향했고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가 목격한 게 정말 현실이었을까? 밖으로 나갔을 때 해는 이미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인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막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폐 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스며드는 걸 느꼈죠. 기지 정문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고 사우디군 지프 한 대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차가 멈췄고 하산 소령이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걸어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기다렸죠. 하산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하산이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하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산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손의 무게가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이냐고 47발을 전부 막은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하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단 한 발도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답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말했던 준비라고, 이게 바로 천공이라고 했어요. 저는 하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미소가 아니라 깊은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지난 2년간 천공과 함께 여러 차례 실전을 치렀다고 했어요. 크고 작은 공격들을 모두 막아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했죠. 처음엔 자신도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엔 여전히 혼란만 가득했거든요. 하산은 제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기지로 오라고 직접 시스템을 보고 운용진들과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이해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다고, 꼭 보고 싶다고 답했어요. 하산은 미소를 지으며 등을 두드려주고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지프가 기지를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둠이 서서히 사막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늘이 갈라지는 광경이 떠올랐고 귀엔 연속적인 발사음이 울렸어요. 47발의 미사일과 드론. 그 모든 게 공중에서 폭발하던 순간. 제 모든 상식과 믿음이 무너지던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사우디 기지로 향했습니다. 하산이 보낸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고 운전병은 말없이 사막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론 끝없는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하산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천공 시스템이 배치된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발사대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형태였지만 제 눈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더 이상 작거나 단순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교하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장비 옆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고 하산과 함께 그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계속 시스템 점검을 했다고 했죠. 47발을 연속으로 발사하고 나면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정확히 몇 발을 발사했냐고.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총 52발이라고 했습니다. 47개 표적에 대해 일부는 이중 요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죠. 확실한 제거를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벌어졌어요. 52발. 단 한 대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발사대로 다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궁은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재장전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10분 이내에 완료된다고 했어요. 어제는 총 7회의 재장전이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레이더 장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였어요. 다기능 위상 배열 안테나는 작지만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했고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 적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하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제 공격 중 후티 반군이 전자 교란을 시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천궁의 레이더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교란 신호의 발신원까지 역추적했다고 했죠. 그 정보는 즉시 공군에 전달됐고 교란원은 공습으로 무력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통제 시스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와 조작 패널이 배치돼 있었어요.
2명의 사우디 운용병이 자리에 앉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정중히 인사했고 하산의 소개를 받아 간단히 악수를 나눴죠. 한 운용병이 어제 전투 상황을 재생해 보여줬습니다. 모니터에 기록 영상이 떴고 47개의 붉은 점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푸른 점들이 발사되는 순간 하나하나 붉은 점이 사라지는 과정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요격률 100%. 그 숫자가 화면 하단에 표시됐고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운용병이 설명했습니다. 천궁의 명중률은 평균 95% 이상이며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또한 자동 추적 시스템이 매우 정확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자신들은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저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올라 있었고 사막의 열기가 다시 강해지고 있었어요. 하산과 민준이 저를 따라 나왔고 우리는 그늘 아래 섰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고,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거냐고. 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위협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언제든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방어 기술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말했죠. 천궁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탄생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미국은 항상 공격을 우선시했지만 한국은 방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다시 천궁 시스템을 바라봤고 이제 그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의지가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사우디 기지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계속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생존을 위한 기술. 절박함 속에서 탄생한 시스템. 그 말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 제 이메일에 긴급 표시가 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국방조달부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긴급 상황 브리핑 자료.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고 PDF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붕괴 현황 및 무기 생산 차질 최종 보고서.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리튬 수입량 전월 대비 73% 감소, 히토류 수입량 81% 감소, 코발트 재고량 위기 수준 도달.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 4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차세대 구축함 건조 일정도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죠. 제2담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충분, 심지어 기본 탄약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의 생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더 심각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원인 분석 섹션이었죠. 중국이 지난 6개월간 체계적으로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명목상으론 환경 규제 강화와 자원 안보였지만 실제론 서방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리튬 정제의 60%, 코발트 가공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광물들은 현대 무기 제조에 필수적이며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죠. 즉, 단기적으론 해결책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패트리어트 철수, 무기 생산 지연, 방어 태세 약화. 이 모든 게 따로따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중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맹국 현황 분석이었죠. 유럽 나토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았고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무기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호주도 마찬가지였죠. 서방 전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단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외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해왔고 자체 광물 비축량이 상당했으며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조달 루트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문단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 또다시 한국이었어요.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공급망에서도 앞서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방공 시스템, FA-50 경공격기. 모든 무기 체계가 정상 생산 중이었고 오히려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엔 수출 현황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지난 3년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표시돼 있었어요. 주요 수출 대상은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루마니아.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우방국이었죠. 그들은 미국 무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한국제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긴 그림자가 모래 언덕을 뒤덮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했는지,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 모든 게 뒤집혀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도 같은 보고서를 받았고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식당에서 보자고. 10분 후 저는 기지 식당에 앉아 있었고 데이브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데이브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게 정말 현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이라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답했죠. 데이브는 포크로 음식을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대로 무너지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리만으론 안 된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느냐고.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그 나라라고 답했어요. 데이브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죠.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준다고 약속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맑음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전쟁은 훨씬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공급망, 자원, 기술, 생산 능력. 이 모든 게 전쟁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 미국을 무력화시키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못 막는 전쟁은 없고 우리가 못 이기는 적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의 자원, 다른 나라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이 이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천공 발사대가 떠올랐고 52발의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던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었다고,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운도 다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을 움직이는 건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그걸 만들 재료라는 것. 그리고 그 재료를 통제하는 자가 진짜 전쟁의 승자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사우디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하산의 초대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알아야 할 게 더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젯밤 본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천공 시스템 옆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손을 들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아침 햇살이 사막을 비추고 있었고
발사대의 금속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민준 옆에 섰고 한동안 말없이 장비를 바라봤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냐고, 미국조차 무너지고 있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냐고 말했죠.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북쪽엔 항상 위협이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그래서 한국은 일찍부터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믿고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그게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한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래도 핵심 광물은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중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유지하느냐고 말했어요.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대비해왔다고, 공급망을 다변화했고 전략적 비축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호주, 칠레,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왔다고 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 투자했고 자체 정제 및 가공시설도 확충했다고 설명했죠. 또한 재활용 기술에도 많은 연구를 했고 필요한 광물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하며 편하게 살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했고 지금 그 준비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무기를 생산할 수 있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답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제 무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죠.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호주는 K9과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중동 국가들은 천궁을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동안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 이상의 의미였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동맹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게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술 이전도 하고 있고 현지 생산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죠. 폴란드에선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전차 공장을 짓고 있고 사우디와는 미사일 생산 시설 건설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방위 산업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이라는 걸.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그걸 만들고 공급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전쟁을 좌우하는 힘이었어요. 한국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냐고, 미국은 왜 못했냐고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환경의 차이라고 했죠. 미국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간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고 설명했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엔 동정도 우월감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담담함만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산을 받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왜 당신이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죠. 하산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의심했다고, 미국 무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전을 겪으며 깨달았다고 말했죠. 중요한 건 이름이나 출신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천궁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의지, 독립의 상징,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강대국의 정의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지를 떠나 차에 오를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장비 옆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하산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죠. 우리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죠.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힘의 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올릴 공식 문서였죠.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천궁의 성능, 한국의 준비 태세,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건 더 이상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 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동맹에게 그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막은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선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전장이 아니라 공장이고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능력이라는 걸.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걸 느꼈어요. 대신 겸손함과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았죠.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으며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멀리 사막 너머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우디 기지 방향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천궁이 서 있고 민준이 여전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하산이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라고. 그들에겐 지켜줄 방패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이제 그 방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면, 변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그 변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지만 우리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